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미래연구원 일본실장 박성홍입니다. 오늘은 한일 경제전쟁 그리고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경제전쟁, 치킨게임 굉장히 우리한테 생소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러 이 용어를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 용어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작년 7월 1일 그리고 8월 2일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에 WTO에 문제를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앞으로 더 많은 엄중한 현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봐서 이 한일 이 경제 보복은 결국 경제 전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게 치킨게임 양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킨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치킨이라는 게 겁쟁이라는 뜻인데 서양에서 두 사람이 겁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도로 양끝에서 차를 질주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임입니다. 겁이 있는 사람은 도중에서 핸들을 털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자존심 대결로 양쪽에서 한국이라는 차와 일본이라는 차를 몰면서 둘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치킨게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동안의 한일 규제에 관한 배경,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주장, 앞으로의 파급 영향, 문제점, 지금 현재 WTO에 제소되어 있는 내용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징용, 이거는 식민지 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갔죠. 탄광 공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봉급을 받지 않고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본 기업체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걸 처음에 1997년에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이 유가족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걸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9년까지 이 한국 법원의 1심, 2심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고 패소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다시 환송시켜서 그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이 피해자한테 각 1억씩 배상하라고 정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9개월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7월 달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핵심 소재 부품, 그리고 8월 달에 화이트 국가 배제, 이 조치를 일본에서 취했습니다. 이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은 한국으로 일본의 소재 전략 물자가 들어갈 경우 이게 잘못해서 제3의 국가로 다시 되팔 수 있다, 한국이. 이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산자부에서는 전혀 그런 우려가 없다. 한국도 수출 관리를 굉장히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 오히려 일본이 그동안에 북한으로 그리고 여러 다른 제3국으로 이 수출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7월 1일 그리고 8월 2일 조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일본 수출 제한에 대해서 요령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포괄 허가를 했습니다. 어떤 물품을 한국에서 일본에 신청을 하면은 일본 업체가 3년 정도 단위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는 일본에 우리가 업체 신청을 하면 일본 업체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에 다시 문제를 보내고 거기에서 개별 심사를 합니다. 목표, 그리고 사용 목적, 그리고 개별 수량, 이걸 건건히 심사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90일 정도 자기네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건 얘기죠. 그리고 또 전략 물품 1,100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에서 지금까지 전략 물자에 대해서
특혜로 우리 한국한테 관세나 여러 가지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했는데 이걸 앞으로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7개국이 지금 해당 국가인데 앞으로는 한국을 줄이고 26개국만 자기네들이 화이트 국가로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오히려 수출 관리를 잘못해서 불화수소나 이런 게 북한이나 제3국으로 간다고 염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북한으로 간 일본 물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북한 간첩들이 한국에 넘어와 가지고 그 제품을 보면 거의 다 일제입니다. 일제 트랜지스터, 일제 망원경, 그리고 지금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북한의 함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발견된 북한 드론, 여기 보면 전부 일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체, 이동 발사체의 트럭, 이 자체도 일제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직접적으로 북한으로 많은 물건이 갔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자기네들이 민감한 물품의 수출이 제3국으로 다시 넘어갈 걸 걱정한다고 우리한테 그 명목을 수출 규제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왔는데 이 경제 보복의 일종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 보복이라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제 보복이 전쟁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 경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결국 러시아를 밉게 보고 러시아를 침범해서 결국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불란서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는 베르사유 강화조약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이죠. 독일이 졌습니다. 독일은 당연히 경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 배상이 경제 보복 수준까지 다달라서 독일이 도저히 이 경제 보복 가지고는 독일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틀러라는 정권이 나오게 되고 히틀러는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했죠. 진주만 기습 11일 전에 미국과 일본이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은 일본한테 앞으로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철을 수출하지 않겠다. 주석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이게 경제 보복이 됐다고 일본이 판단해서 일본은 11일 만에 진주만 공격하게 되고 결국 태평양 전쟁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제 보복이 군사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경제 보복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많이 있죠. 사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이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은 그런 사례, 그리고 중국의 인권 운동가 류 샤오보가 노벨상을 탔다는 이유로 스웨덴의 연어를 중국이 수입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런 경제 보복 사례가 많이 있지만 우리 특히 한일 간에는 이 경제 보복 사례 이외에 더 많은 엄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 한일 전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게 있는데 왜 그럼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고 일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청구권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하고 협정을 맺어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승인을 했지만 굉장히 모순이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세계의 조약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약간 불평등 조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죠. 일본은 패전국이었습니다. 패전국의 식민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48개 국가가 참가하는데, 그런데 필리핀이나 베트남 경우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본의 패전국의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그냥 참가하지도 못하고 수용하기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죠. 일본은 전쟁에서는 졌지만은 외교에서는 이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얼마나 일본한테 유리하게 됐다는 거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한테 징벌 조약이 아니고 비징벌 조약이 됐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항에서 그대로 포함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그동안에 너무 오래 한일 협정을 끌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과정에서 일본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해서 우리가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을 받았는데, 또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우리는 그 당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간산업 육성에 사용을 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포항제철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그 돈은 개인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다 보상을 했어야 됐습니다.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한테.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런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국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큰 전란이나 그리고 전염병이나 이런 데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돼야 된다. 이게 한국 측의 주장이죠. 자, 그러면은 한국 측의 주장이면 한국 측의 주장의 문제점과 또 앞으로 파급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돈을 기간산업에 썼기 때문에 개인 보상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민관 공동위가 발표했는데 그때 한일 청구권 협정을 수용을 또다시 했습니다. 단지 예외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은 사할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 건 수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도 우리가 당연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그대로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자꾸 이 조항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국가 간의 조약인데 이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다시 이걸 번복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아무리 사법권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행정부가 외국과의 조약을 국회 비준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 당시에 성립이 됐는데 몇십 년 지난 이후에 사법부가 다시 이걸 문제를 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사법 제한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이걸 하지 않는 게 지금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사법부가 이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최근의 한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일 간의 관계가 수교 이전의 나쁜 관계로 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제일교포 60만이죠. 또 일본에 취업하려고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취업하는 한국 젊은이들한테 결코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뭐냐? 청구권은 이미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일본의 주장이 있고, 만약에 일본이 지금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그대로 수용하면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걸 바로 과거사 문제, 청구권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고 이 수출 규제 제한 조치를 단순히 강제징용과는 별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문제점과 파급 영향을 보면 일본은 크게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도 경제는 지금 경제고 정치는 정치인 겁니다. 2019년 오사카 G20 회의에서 아베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자유무역주의였죠. 일본은 역시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주의를 자기네들이 거의 신봉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몇 개월 후에 우리 한국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일본이 헌법 개정을 지금 지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가 또다시 부상이 될 경우 이 헌법 개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지금까지 외교 프레임을 일본이 전범국가 그리고 일본이 피해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만약에 이 강제징용 문제가 또다시 거론이 되면 일본은 그런 프레임에 또 휩쓸리게 되고 헌법 개정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2015년 한국과의 합의에서 한국이 위배를 했다는 거기에 대한 해묵은 감정도 있죠. 하여튼 지금 상황은 WTO에 제소가 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 문제가 과연 일본의 지금 경제 보복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WTO가 아무리 해도 4년, 5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WTO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를 취급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양국 간의 이런 민감한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WTO가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상급기관인 상소기구에서 이 WTO 기능이 지금 사실 무력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WTO를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많은 악재가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의 유명희 지금 본부장이 입후보를 했는데 일본이 반대하죠. 또 G7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대를 했는데 일본이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쌓여 있습니다. 이 악재를 뚫고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희상 안도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한국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보상금을 주고 그 돈을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제2의 한일 공동 신선언의 차원에서 한일 간에 우리가 서로 위기관리를 잘해 나가야지 우리가 치킨 게임에 치닫는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 게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차가 부딪히는 건 좋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적어도 차의 용량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경제가 우리보다 3배 이상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두 차가 부딪혔을 때 어느 차가 더 손해가 크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점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